경제가 보인다의 권수루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김형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웅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 교수님, 연준이 기준금리 0.25% 인상을 단행했다고 하죠. 예. 네. 먼저 우리가 그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도대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이니까 한번 좀 봅시다. 연준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그 중앙은행입니다. 네. 12개 행정구역에 각각 지점을 거느리고 주 금리, 기금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그리고 네. 고용 안정 이런 것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FOMC, 즉 공개시장조작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로 금리를 인상할 건가, 변화시킬 건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은 정책 지시서를 뉴욕 지점에 있는 그 트레이딩 데스크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뉴욕 트레이딩 데스크는 연준에 있는 그 통화 정책과와 같이 협의하에 그 목표 금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채권, 재무성 채권을 얼마나 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서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준 기금 금리를 이제 목표치까지 변화를 시키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시중 예금 은행들은 초과 지불 준비금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중의 통화 유통량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통화량을 변화시키는데 이번에는 기금 금리를 1.5%에서 1.75%로 상향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은 10년 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로 인해서 통화량이 과다하게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이제 하단이 1.5%로 올라감으로써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융자와 관련된 그런 금리들이 서서히 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우선 당장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모기지 금리 올라갈 테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리 그런 것도 올라갈 테고요. 그다음에 뭐 차 살 때 적용하는 카론 그거에 이제 이자율도 올라가게 됐고요. 카드론 이자로 그런 것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처럼 그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많은 이 나라에는 외국에서 그 금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서 어떤 금융 투자의 수익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경우에는 한국으로부터 그 자금이 이탈해서 미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을 이탈할 때에 한국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갖고 이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자꾸 수요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은 거꾸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김 교수님, 우리가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기준금리, 모기지 금리, 시중금리 이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금리의 종류, 이 금리들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들을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금리는 일단 종류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죠. 장기금리. 그 다음에 또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준이 올리는 그 기준금리, 영어로는 이제 Federal Fund Rat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은행들끼리 빌리는 그 금리인데 하룻밤에 이제 빌리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서로 빌려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이제 서로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모든 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아까 우리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그 미국의 그 채권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예, 이제 그 금리를 이제 1.5%에서 1.75% 사이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딱 이렇게 금리 올리겠다 그래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고 팔면서 그 수준까지 그렇죠.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뉴욕 연준의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정부 채권을 사고 팔면서 그래서 채권을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통화량을 이제 좀 줄이게 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채권을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리가 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기준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이제 은행이 은행들끼리 빌리지 못할 때 연준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그 금리인데 이 금리는 약간 그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대 금리라고 그러죠. 그 시중금리, 예, 시중금리, 프라임 레이트인데 이 금리는 은행이 그 신용이 가장 좋은 우대 그 한테 가장 좋은 채무자한테 이제 그 빌려주면서 하는 금리인데 보통 그 기준금리보다 한 3.0%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크레딧 카드 금리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금리들이 이제 사실은 다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몰게지 금리인데 이제 변동 그 소위 말해서 어저스트 몰게지 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0년 고정 그 픽스 몰게지 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10년 그 국채하고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군요. 왜냐면은 그거는 고정 그 30년 고정 그 몰게지는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채 그 미국 국채에 하고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고정금리가 한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한 2.86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1.78 높은 4.33 정도 그렇죠. 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나 뭐 저희가 쉽게 가는 이 커뮤니티 은행들이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까? 앞에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준 기준금리는 기준된 금리입니다. 이것이 오르면은 다른 금융 모든 시장에서의 금리들이 덩달아서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그런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커뮤니티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융자, 대출 이런 것들도 다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융자를 변동금리를 하느냐, 고정금리를 하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대출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뭐 금융기관이 어떤 걸 정하느냐, 어떤 것에 기초해서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또 거기다가 대출 기간이 얼마냐, 그다음에 대출 규모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도 저희네들이 약간씩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러한 그 커뮤니티 은행들이 제공하는 그 중소기업 대출 SBA 론에 대해서 보면은 대개 최우량 고객의 지금 현재 4.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보 금리의 기준에서 하는 경우는 리보 금리에다가 약 그 지금 3% 정도를 더 붙여서 대개 4.6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보 금리가 어떤 거죠? 리보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이 그 전 세계 은행 융자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은행들 간에 서로 융자를 하는 금리입니다. 날마다 12시 조금 전에 되게 그날 어느 정도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근데 이 금리가 왜 미국과 유럽과는 이 금융이 상당히 밀접히 아시아보다는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준이 기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덩달아서 이 리보 금리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지간 은행 간의 그 대출 금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리보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기지 은행 대출. 그다음 모기지 은행 대출에서 보면은 뭐
대개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김 교수님께서 10년 만기 그 재무성 증권의 금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되게 한 1.7% 더 붙여갖고 되게 용자를 하게 되는데 그 큰 이유는 대개 아무래도 재무성이 월가에서 재무성 증권을 팔을 때에 이 모기지 은행들은 대개 MBS 채권이라는 것을 팔아서 자금을 모금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재무성 증권보다는 그 되게 좀 우연 프리미엄이 조금 더 있죠. 재무성 미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보다는요. 그래서 그게 한 1.7% 정도 더 높이 부과되는데 대개 만기가 30년짜리냐 15년짜리냐 모기지가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개 30년짜리 그 재무성 증권과 15년짜리 재무성 증권 그것에 상응한 것에 약간 한 1.7%나 8%더 붙여갖고 되게 그 금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번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화, 모기지 금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동금리는 일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30년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10년 국채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또 금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 기준이 되냐면은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회사 채권이나 정부 채권을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10년 만기 재무성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모기지 금리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가 가장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분석하셨죠? 일단 현 부동산은 두 가지 호재와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는 첫 번째 호재는 아주 낮은 실업률과 임금이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재는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그 부지량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도 적죠. 그래서 지금 공급량이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 주택 보유자들도 이제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지금 많지가 않고요. 자, 주택 공급량이 적다는 게 주택 공급량이 적게 되면 수요가 많았을 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된다는 측면에서 주택 시장의 호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또 작년 같은 경우 한 2년 전서부터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공급량은 많지 않고 수요는 늘어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작년까지. 그럼 악재는 뭡니까? 일단 악재는 이번에 이제 그 감세 정책에 보면은 모기지 이자 비용을 사실은 절세할 수 있었던 그 액수를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좀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그 제한이 없었던 그 지역 정부, 로컬이나 스테이트에다가 내고 있었던 그 프로퍼티 텍스를 이제는 그 만불까지 뺏기 그 텍스 디덕터블을 할 수 있는 그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가격의 주택에 대한 보유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악재고 두 번째 악재는 뭐 말씀하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죠.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거의 한 0.75%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5%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5였던 그 모기지 금리가 5.0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주택 시장에 그 쿨다운 아무래도 좋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많죠. 그러면 미국 부동산 협회나 이런 그 업계에서는
향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 협회가 나온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네.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집가 하락을 예측하는 곳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작년같이 두 자리 숫자의 그 집값 상승률을 네. 좀 낮게 잡아서 뭐 좀 싱글 디짓으로 네. 내다보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틀란타 연준이 그 만드는 요번에 이제 2018년 1분기 GDP를 이제 예측하는 전망을 봤는데, 사실 1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게 그 경제 정량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의 한 4%, 뭐 높은 3% 이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2%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택공사, 그러니까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이 네. 원래는 파지티브였었다가 네.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두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주택 가격이 서프라임 사태처럼 붕괴될 거라고 걱정하는 그런 뉴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두 자리 숫자의 그 올랐던 그 주택 가격이 아마 그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가 되거나 아니면 확실히 쿨다운하는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주택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안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몇몇 지역은 사실은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준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좀 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